저는 진짜 모든 분이 한 번씩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정말 그거 안 해보고 죽으면 안 돼요. 당장 오늘 해보시고 아무 자극이 없고 방에 나오면 혼자 있고 이럴 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나예요. 지금 내가 막 전화기 보고 싶다 이러면 그냥 그게 나인 거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인생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내 마음 어떻게 컨트롤하나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마음 해방의 저자 곽정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이번에 마음해방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사실 이 책을 쓰기 전부터 대저택님을 알았고 이 책 덕분에 이 채널에 출연해서 또 많은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사실 며칠 동안 설렜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깊이 좀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사실 모두가 알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 중요한 일이지 아는데 말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제 두 돌이 넘은 아빠, 엄마 같은 단어밖에 아직은 잘 하지 못하는 제 딸이 생각이 났는데 장난식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물어봤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봤는데 그때 그 요만한 아이가 대답한 게 전 너무 내가 딸을 잘 키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누가 좋아? 나. 와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단어를 몇 개 못하는데 아직 때묻지 않았네요. 네. 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저건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자기 비난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바라보는 나를 사랑한다 그 반대점에 있는 자기를 막 비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하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이랬던 게 제 삶이었던 거예요. 23살, 4살 때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해서 기사로 만들고 그걸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연애 기사를 많이 쓰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방송을 하게 되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내가 하는 이야기와 실제 생활이 겹칠 때 즉 내가 연애에도 성공적이고 일에도 성공적이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일치되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나는 계속 잘났다고 얘기하고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리얼 라이프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딱 균열이 오기 시작하니까 일하는 저도 참을 수 없고 일하지 않는 동안에 그냥 사생활을 즐기는 나도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있지라고 아주 희미하게 느꼈던 생각들이 그냥 다 폭파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선택하세요. 고르세요. 남자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던 모든 메시지들이 다 빛좋은 개살구 같은 거였구나.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자각이나 어떤 강력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이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들이 다 허황됐다는 것을 느낀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빈틈을 채우고 싶어졌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도대체 내가 뭘 빼먹고 40살까지 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30대 후반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로부터 또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7년 동안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곽정은이라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침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조차 모르고 있었던 내 인생에 아주 커다란 공허감, 싱크홀 같은 부분이요. 부하가 주어지기 전에는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다 무너졌을 때는 야 뭐가 이렇게 구덩이가 컸어. 근데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이었어 라는 지점이었고 그 지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명확한 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의 제도 교육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알지? 알면 그 사람은 다른 DNA를 가진 사람. 대부분 이 교육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체근할 수밖에 없게 키워지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다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내면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왜 유난한 생각을 해?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라는 마음으로 불편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방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30대 후반에 정말 치열하게 했던 연애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방송에 나가셔서 연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약간 일종의 현타 자기 분열이죠, 자기 분열. 예, 그거 느낀 적이 저도 몇 번 있는데요. 채널에서 이제 제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치들을 가지고 계세요. 높은 수준의 인격과 함양된 자기 의식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는데 감사하죠. 감사한데 네. 일상에서 제가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저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을 컨트롤 못하다가 카메라 앞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저 역시도 약간 균열이 오는 예. 그 빈틈을 계속 메꾸려는 노력이 사실 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벽한 사람만 무엇을 전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는 다 같이 한 발짝도 성장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이 모든 노력들이 다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 부족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네. 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생각이 딱 들었는데 수천 년 전에 모든 종교들에서 말하고 있고 수천 년 전에 철학자들도 말하고 있고 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너에 대해서 너 스스로를 아껴야 되고 이런 말들이 사실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왔다는 건 뭔가 관통하는 그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지금까지 너 초등학교 가야 돼. 야, 가야 돼? 이러고 이제 초등학교 갔고 중학교도 가야 돼. 왜? 고등학교 여기 가라. 엄청난 이슈 전쟁을 통과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가고 끝나고 났더니 또 회사를 가려. 그런 식으로 그냥 해 야만 한다고 얘기해서 열심히 그 루트를 따랐지만 그 안에서 배운 거는 다 증발해버리는 지식들 뿐이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내 안에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제 나이는 완연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고 나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느끼는 이 시점이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단 하나도 인생을 관통하는 무엇이 없었고 그냥 문제풀이밖에 한 적이 없고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갈증 때문에 독서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것들도 너무나 산발적인 경험일 뿐이었다. 그리고 책장을 덮으면 그냥 또 살던 대로 살게 되는, 즉 나에게 어떤 관통하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삶을 어떻게 보면 헤매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전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또 매일매일 명상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거는 유유히 흐르는 뭔가가 있어.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절박해요. 아마 20대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돈을 벌고 쓰고 막 몸으로 막 이런 모든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관통하고 나면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그 강력한 정말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내가 돈을 100원 벌다가 1000원도 벌고 10,000원도 벌어봤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쉽게 증발되고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약속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사람이 주는 행복도 마찬가지고 지위가 주는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 감지하고 나면 이 길은 추구해야 될 길이 아니라 그냥 옆에 관계를 맺은 것이지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유유히 흐르는 그 뭔가가 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건가요, 작가님께서는? 네, 저는 너무 심플해서 사실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갈까라는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이것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는데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사는 것. 네, 바른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쓴 적이 있나? 아니면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화내거나 탐욕하거나 분노와 탐욕을 왔다 갔다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살고 있진 않나. 분노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혼란한 마음, 이거 세 개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삶이 진짜 아름답고 되게 바른 삶이 될 텐데 그게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인간으로 살다가 좋은 것들을 전하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이 문제가 지금 무엇보다도 큰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매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은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해주신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하회대저택 왜 저 부분에서 무슨 소름이 혼자 돋았다는 걸지 뭐 그러실 수가 있는데 바르게 산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돈 벌어다 주나?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예, 좋아. 바르게 사는 거 좋지. 근데 바르게 살면 부자 되나? 예, 이런 이제 말들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7년 전에 인도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일주일 동안에 거의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 넘어가는 돈을 냈습니다. 일주일에요? 정확히는 5일 반 정도의 수업인데 와.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막 이런 불만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구루가 하신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 골몰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밥 저녁에 먹을 게 없어 이러면 먹을 게 해결되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역으로 그게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만 일단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회적인 정의, 약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보호 이 부분이 더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왜 서구의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돈, 물질적 부라는 대답이 나오냐면 그만큼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당장 뭐 이번 달 안 벌면 이번 달 못 먹고 사는 카드값이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것을 단순히 한국인의 도덕적인 수준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람은 결국 먹고 살면서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내 존재의 하찮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지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거든요. 아,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썼어, 이렇게 막 집에 점점 물건이 쌓여가. 나는 안 가본 해외가 없어. 근데 이게 인생이야? 라는 그 현타가 오기 전에 제발 그 전에 그렇죠.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인생에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아직 못 찾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돋보기가 없으면 글도 못 읽는 그 어떤 노화가 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죽음도 멀지 않았구나. 정신 차리고 무언가를 찾아야겠구나. 돈 벌고 쓰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도 하나 더 장착해야겠구나라는 그 간절함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으면 너무 허무함 속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짧은 수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파스칼의 이 한 말을 인용해 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도대체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다 시작된다. 저의 언어로는 셀프 고립이 필요하다. 나에 대해 아는 거는 사람들하고 좋은 데에서 파인 다이닝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로 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순간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걸 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었어요. 명상을 또 이렇게 하시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또 책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명상,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더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명상이라고 얘기하면 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는 가이드에 따라서 뭔가 상상하는 것 그래서 좀 편안해지는 것 네. 이런 얘기를 명상한다라고 이제 너무 많은 클립들이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나 명상 해봤어. 근데 달라진 것도 없고 네. 그냥 또 음악만 틀어놓고 하자니 잡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명상 안 해. 시도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실제 수행은 대단히 고단합니다. 그리고 괴로워요. 명상의 3대 요소는 통증, 망상, 졸음이에요. 통증, 망상, 졸음.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망상이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경험되는 것 같고요. 한 1분에 6번 정도의 들숨 날숨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 1분 동안에도 우리는 호흡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막 떠오르잖아요. 네. 아까 봤던 거, 어제 막 꿈꿨던 거, 지금 꼬르륵 하면 배고픈데 뭐 먹고 앉을 거. 이런 다양한 망상들, 그 다음에 졸음이 이제 피곤하다, 혹은 이게 좀 사실 어떤 자극도 없으니까 졸릴 수 있고 멍해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명상의 요소이고 한 10분도 아니고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자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오죠. 주로 이제 고관절, 무릎, 허리, 목, 어깨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편안해지는 게 명상의 목적지라고 착각하셨던 분들은 이 졸음, 망상, 통증이 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여기 없고 오히려 반대의 것이 경험되잖아요. 좌식으로 앉아있는다고 뭐 내 마음이 바뀌겠어? 하면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건데 실제 수행에서는 이것 모두를 있는 그대로 계속 보는 것이 관건이 돼요. 그거 자체를 일단 다 계속 볼 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린데 졸음을 봐야 되고요. 자세를 옮기지 않는 채로 그 통증이 일어났다가 찌감에 올랐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망상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통증과 졸음은 거의 없는데요. 저는 여전히 망상은 어려워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내 마음의 습관이기도 하고 아직 그만큼의 집중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요해지는 것인데 노력은 크게 기울이지 않고 편안한 음악을 듣고 있다면 거기에는 명상 흉내가 있을 뿐 명상적인 순간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평생을 안개 속에서 살았구나. 그게 느껴지신 건가요? 네. 평생을 편안해도 불편한 걸 찾고 네. 행복해도 불행을 찾고 오래 쌓여온 나의 어떤 그 마음속의 부정적인 패턴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명상을 경험하면 어떻게 삶의 결이 달라지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두려움에 차서 혹은 미움에 차서 했었는지 알고 나면 계속해서 그것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어. 깨어난 자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명료하죠. 그리고 때때로 화가 나는 상황들도 겪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포트 안 해줄 때 나는 되게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뭔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막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을 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진짜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끄달려 가지 말아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알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저의 삶이 달라진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만 적어도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삶에 목표가 있으신데 저는 목표만 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만 있으면 그게 예전에 저의 30대까지도 그다음에 작가님의 그 20, 30대를 봐도 서울 아파트 사는 게 목표인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 공부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 목적과 목표 이거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교육을 받은 한국인은 절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거세 당하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생각해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이것을 외워라, 풀어라. 해석은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교육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목표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목표를 넘어서는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지는 단순히 어떤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다 가고 싶은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태를 고민해 보긴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아닌 존재 사실 이건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야 되고 당연히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모든 세상을 인지하고 나라는 존재가 끼칠 수 있는 어떤 아주 이제 아름다운 가치의 영역이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 위대함을 품고 있는 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삶의 하루하루가 사실 어떤 아주 고귀한 것을 향해 걸어가려고 애를 써도 삶의 과제들이 너무나 많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누구에게 줘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가 쉽지 않지만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저의 그 마음의 성향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왜 내 앞으로 걸어와 우측통행 좀 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또 봐 보지 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마주치는 그 타인이란 존재가 가끔 되게 버겁고 막 나에게도 막 짜증과 신경질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왜 엘리베이터에 계속 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미세하게 흐르는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 자라온 한국 사람으로서의 짜증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안고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고 산책을 하면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다 짜증이에요 눈으로 보면. 뭔지 전 너무 아시죠? 알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알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래? 저건 또 뭐야? 요 길바닥은 왜 이래? 네. 막 이런데 그러는 내 자신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몇 년 전에 느꼈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마주치는 첫 번째 존재에게 내 사랑을 마음속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예를 들어 딱 누르고 내려갔는데 누가 서면 옛날 같으면 아 왜 서? 그쵸, 그쵸. 예. 막 이건데 지금 아이고 오늘은 이제 4층에서 7층이었나? 초등학생이 섰어요. 아이고 또 등교하는구나. 오늘 하루 너 진짜 와. 재밌는 일 많기를 하고 그 아이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게 뭐 텔레파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너의 오늘 하루가 평안한 길을 하고 내려가면 마주치는 모든 강아지든 풀들이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자비로 물들이고 걸으면 인생의 근원적인 진리에 접촉하게 되는 이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오늘 아침 일으킨 자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자비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일으키면 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짜증과 신경질과 혹은 잡생각들이 안개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듯 거치니까 그 안에 나에게 떠오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만 하는 정확한 사유밖에 남지 않는 거죠. 작가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타입이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전에 시험 기간에 다들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학점 이거 잘 맞으면 뭐 취직? 나는 근데 딱히 취직을 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취직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막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시험 기간에 예민해지고 센치해지고 그때 누구 후배 한 명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배같이 예민한 사람을 난 처음 봤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저의 가장 부끄러웠던 이 모습을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많은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의 그런 예민함으로 항상 뭔가 나아가야 될 때 혼자 앉아가지고 당연해서 생각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저는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 또 많은 위로나 공감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느끼셨던 것들 마음의 방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예민함에서 비롯된 보석 같은 인사이트들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아까 파스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자극도 없고 볼 것도 없이 내가 그냥 방 안에 혼자 있어보는 경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은 집에 있겠지만 다 끄고 TV도 음악도 없이 그냥 앉아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봐봐야 돼요. 저는 진짜 모든 분이 한 번씩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정말 그거 안 해보고 죽으면 안 돼요. 당장 오늘 해보시고 아무 자극이 없고 방에 나오면 혼자 있고 이럴 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나예요. 지금 내가 막 전화기 보고 싶다 이러면 그냥 그게 나인 거고 그냥 그렇게 아무 자극이 없는데 평안하게 앉아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정도의 나인 거고 그 순간 먹고 싶다 보고 싶다 냉장고나 열어볼까 이러면 이제 그게 나인 거예요. 황당하죠. 그렇게까지 자신을 고립시켜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이 나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참을 수 없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거의 일상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있거나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뭘 보거나 끊임없이 자극과 이런 것들로 나를 밀어넣는데 이게 맞냐? 때로는 독서조차도 도망침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걸 통과하면 제 생각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 스웨덴 스님이 그런 걸 하러 갔을 때 2박 3일 만에 포기하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정말 끈기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했고 살아오면서 정말 끈기가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2박 3일 만에 뛰쳐나와서 왜 그 수행을 포기했을까? 명상 수행을 포기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채소만 풀만 나오는 밥 충분히 견딜만 했다. 그럼요. 잠자리 딱딱한 그 바닥의 잠자리 충분히 견딜만 했다. 말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괜찮았다. 그런데 내가 버티지 못한 이유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속에 있는 내가 자기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죠. 그 공격적인 말들과 비난의 말들과 나를 괴롭히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정말 2박 3일 만에 세상에서 가장 끈기가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드는 그 목소리들 때문에 그만 이렇게 포기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수행은
본질적으로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를 내가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그렇게 끊임없이 떠드는 말소리로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깐 1분만 앉아서 호흡만 해보세요. 처음에 이 가이드를 드리는데 대부분 1분 안에 손이 올라오고 가렵다 이거죠. 그런 아주 미세한 자극. 우리가 얼마나 매 순간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원하는가. 근데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가. 아마도 그 스님께서 이제 겪으신 끊임없는 자기 비난과 이런 목소리들은 원래 계속 일어나던 것인데, 예를 들어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법문을 하거나 그 스님조차도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목소리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치로 인간은 결국 어나더 레벨로 가려면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절대 편안하지 않다.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예, 힘들겠죠. 예. 근데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전체적인 사회의 무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편한 것은 겪어서는 안 되는 것. 조금도 나의 불편함이나 손해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닦아 나간다, 수행해 나간다, 더 좋은 존재가 된다 라는 것보다는 더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내가 돈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냐면 일종의 의식 수준에서의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다는 느낌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로 가면 거기가 레드오션이 되는 거고요. 그냥 서로 막 싸워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못한, 오직 이 인생의 깊은 갈증과 이것에 대면하고 더 나를 좋은 존재로, 바른 존재로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아주 순수한 도덕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편안함이나 돈을 많이 번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진솔하고 진실된 어딘가로 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은 어떤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그게 그냥 계속해서 뭐 물질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이 영역에서의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닐까? 언제나 욕심에 가득 차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유인원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걔들이 막 죽이고 막 이러면 누군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거고, 우리 다음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건데, 나는 이 시대에 이 몸으로 태어났으니 어느 쪽 노선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나는 더 인간적으로 살다가 갈래,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 주실 때 죽음에 대한 얘기도 얼핏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가장 큰 이벤트 두 개가 출생과 죽음일 거거든요. 그런데 출생은 뭐 이제 매년 생일을 세레모니 하면서 이제 기념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한단 말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네, 두려움이 있으니까. 엄청 두렵죠. 네, 제가 최근에 좀 제 딴엔 충격적이었는데, 아파트 상가에 다른 뭔가를 사려고 갔는데 옆에 사진관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다. 얼마입니다 하니까 가격 괜찮네요 하면서 뭐 찍으시고 이런 소리가 옆에서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제 딴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대화를 처음 들었거든요.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다. 곧 우리의 미래예요. 예. 근데 정말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40대인 제가 느끼기에 정말 훅 왔거든요. 훅. 그러면 조금 훅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한 번은 분명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져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네. 시간을? 네. 망설이면 늦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얹고 싶은 말은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뭘 좋아하고 등은 사실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변하고, 제가 예를 들면 1년 전에 완전 쇼컷이었어요. 대표님과 비슷한, 선생님과 비슷한데 갑자기 그 머리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네. 옛날에 뭐 이렇게 길었다가 네. 그 머리가 너무 별로서 이렇게 잘랐는데 네. 갑자기 그게 너무 별로고 계속 이렇게 중성적으로 입었는데 제가 어제 막 원피스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약한 어떤 취향, 뭐 생각, 내 느낌, 나의 위치, 나의 뭐 가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경전을 바탕으로 지금 공부하고 살고 수업을 만들고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죽음을 안 보려고 하냐면, 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체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살고 느끼고 경험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하는 거는 1초면 되죠. 난 파란 컵 좋아해. 이거에는 테이스트는 나를 알아가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고, 나라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은 무상하다라는 것. 내 생각도, 감각도, 의식도, 어떤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게 바로 저는 해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무상의 한 형태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현대인들은 계속 피부과를 가도록 종용당하는 게 올려 막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올리셔야 돼요 막 이러는데, 올리고 나면 젊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좀 땡긴 채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인간은 결국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는데 넣어서 땡기는 쪽으로 갈래? 아니면 늘어지는 피부를 보며 내 삶의 이 무상함을 관통하는 사람이 될래? 저는 두 번째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이 늙어가고 이렇게 되어간 저의 몸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깨달을까? 돈을 여기다가 쓸까? 아니, 여기 집착하지 않는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 무상성을 나를 보면서 깨닫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거는 거의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보통 죽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요, 사람은 늙은 사람을 혐오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어떤 노인 혐오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굉장히 명백하게 있는데요. 늙어가는 모습을 싫어하면서 나는 그보다 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진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만 어떤 삶이 좋고 아름답다고 느끼냐면, 저는 정말 혼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럼요. 작년에 저 수술했거든요. 작년 7월에. 근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병원을 가보게 됐냐면, 배가 너무 아파서 119를 부르려면 저기 탁자에 전화가 있는데 저 전화기까지도 못 가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는 본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 근데 나는 이게 두려워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는 없고, 갑자기 억지로 나의 방향을 돌릴 필요 없고, 나는 지금의 혼자의 고요함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119 못 불러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거고, 갑자기 아픈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내 몸의 소중함, 내 삶의 유한함, 늙어 죽지 않아도 젊어 죽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 하루가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한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 월 수입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가? 나는 너무 찾고 싶다. 내일 죽어도 찾고 싶다. 책에 즐겁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부분 전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해서, 매일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모든 일마다 평가를 받고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들을 일이 훨씬 많이 생기는 이곳에서 버틴 끝에 받는 200만 원, 사람에 따라서는 300만 원 혹은 400만 원 정도의 월급, 그냥 이렇게 버티려고 인생이 시작된 것인지. 근데 돈은 절대적인 힘이며 의미였기 때문에 의문을 키우기보다는 수능을 택하는데 익숙해졌다 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고 있으면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잊지 못할 순간, 익명의 독자가 보내온 두 줄의 엽서, 그 엽서에 곽정은 기자님의 글은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써 있어서 좋습니다 라는 딱 그 두 줄, 그 엽서를 보고 내가 쓴 글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달이 이렇게 돼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각성되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결국 즐겁게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라. 빡세게 쓰신 이 작가님의 이 즐겁긴 해야죠.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는데, 오직 즐거움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진짜 안 돼요. 기분 좋다라는 감각은 삶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나의 모든 선택들이 다 기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면 그것에는 반드시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저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도달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잖아요. 독자에게 가서 이제 도달했다라는 그 감각. 결국 도달인데, 저는 이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까닭은 사유하는 엄청난 고귀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억짜리 아파트 이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 도달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이든 내가 경험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이든 도달하고 전달해야 되는 존재라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도 탐욕적으로도 살아
살아보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그 끝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아무리 쫓는 것이 재밌고 즐겁다 하나 그래서 그 다음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끝나도 허무하고 지속돼도 지겹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긴 했거든요. 기쁨과 기분 좋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쓴 것은 기쁨도 추구하지만 몰입도 추구하고 의미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모두들 다 자신의 직업을 갖고 계시고 또 어디로 이직할래 전직할래 뭐 월급이 뭐 적어 뭐 이런 지극히 숫자적인 의미로만 자신의 일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꼭 봐야 되고 나의 직업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는 생계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어야 또 기쁨도 추구하고 오늘 뭐 어떤 치킨을 먹을까 고심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두 번째는 성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가 바로 직업이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그 잡지기자 생활 너무 고되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방송인이 될 수 없었고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소명의식을 직업이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얼마나 기쁨도 누렸지만 다음에 무엇이 되어갈 것인가. 아, 나는 과장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와 그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절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대부분 잊고 사는 것 같은데요. 이 소명의식을 알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삶에 흐르고 있는 진짜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돈 이렇게 하면 중요한 키워드가 빠진 인생에서 어떻게 큰 성취가 가능하겠는가. 다만 늘 얘기하고 싶은 건 성취 자체를 위해서 성취를 노력하지 말고 이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취하려고만 마음 먹는다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너를 방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조차도 너가 더 좋은 존재가 되는데 기여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